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 만에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무회의 주제 모두 발언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 부장님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정부 출범하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 첫 국무회의 주제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 첫 국무회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다 마치고 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려고 그랬다가 네네. 이게 늦어지니까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바꿔 말해서 전국 주도권과 관련해서 인사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막혀 있다는 걸 갖다가 일단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방미를 앞두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것과 함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를 좀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문제라든지 제반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야당의 협조를 갖다 호소한 것 같고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것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이 필름을 좀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5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간제 교사로 순직했던 김초원 교수하고 이지혜 교사 두 사람의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순직 처리를 갖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작업을 해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갖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건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권력이 국민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게 됐고요. 네. 오늘 또 하나는 그 개정법률안 공포로 정당 후원회가 이제 11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신한국당의 그 차떼기 사건 때문에 그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2006년에 정당 후원회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2015년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일치 판결을 정치적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 정당의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뼈아픈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차떼기 정당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회나 정당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 투명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갖다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법을 또 국민들은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좀 자각을 갖다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적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보니까 평소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좀 꾸준히 제기해온 분이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번에 박상기 그 이제 법무장관 이제 후보자는 그동안 이제 물러난 안경환 후보자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둘 다 비고시 출신이라는 데서 비고시 출신은 한번 역사 지금 현재 1950년대 초에인지 말에 60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있는 점에서 안경환 후보자처럼 똑같이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는 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소위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또 탈검찰화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고시 출신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요. 네. 둘 다 또 법학자이면서도 둘 다 대학 교수잖아요. 이제 안경환 후보자는 이제 서울대 법학 교수 전문대학원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연세대 교수인데 그러면서도 둘 다 또 시민단체 활동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는 참여연대 활동을 요즘에 참여연대가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대학 중에.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인데 이번은 경실련의 공동 대표를 지내왔고요. 그래서 이제 온건한 개혁 성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참여정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그런 게 궁금할 텐데 뭔가 인연이 있었으니까 누가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찾아봤더니 참여정부 때 그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지냈어요. 이때 2005, 6년에 지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때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현재 대통령하고 약간의 서로 아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떻든 계속 그런 참여정부와의 인연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에는 자기는 이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인사를 보면서 이제 드는 게 지난번 안경환 후보자 낙마로 사실 역풍이 많이 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검찰 개혁의 깃발을 갖다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지 않겠다. 이건 끝까지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지키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갖다 천명한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10하루 정도가 걸렸는데 이 정도 오래 걸린 게 사실 검찰 개혁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직 많겠습니까? 그 검찰 개혁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한을 하고 다시 낙마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고심을 해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고시 출신을 네. 기용하는 이유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의 어떤 그런 그 궁합을 위해서인지 뭐 어떤 그런 것도 될까요? 있고요. 이제 고시 출신이고 검찰에 몸담았고 뭐 이런 사람이면은 개혁 팔이 안으로 굽는다, 초록이 동색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단 그 법조 기득권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 나서야 좀 거리를 두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잠시 후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았네요. 오후 2시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에서 추경 의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3개 특위 구성 연정안을 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일단 오늘 추경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대통령께서는 아까 국무회의에서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시적절하게 돼야 이게 소위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6월 국회에서 되는 거는 이제 어려워졌고요. 보니까 이제 7월 국회로 넘어가기로 결국엔 잠정 합의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그거는 이제 이제 곧 어저께 이제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고 이혜훈 대표가 선출됐고 7월 3일 날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맞물려서 7월 국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도 저는 추경의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단지 이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 갖고 서로의 이견은 있을 텐데 그런 걸 조정해서 7월 국회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인사 문제에서 철저하게 견제하는 것과 달리 야당도 추경은 어떻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에 응하고 나름대로 최소한 서로 이견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를 그래요.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가타부타를 따지더라도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뭐 목소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 6월 임시국회는 눈물 국회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인 눈물 국회였는데 네. 오직 답답하면 그랬을까 하는 이해와 함께 그 공식 자리에서 그게 뭐냐 뭐 이런 또 약간 비판도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여하튼 그만큼 지금 우리 전국은 꽉 막혀가지고 돌파구가 안 열리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이제 추경이 이제 핵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당은 이걸 통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다 발휘하고 싶은 거고 야당은 이걸 어떻게 쓰든지 고리로 삼아서 전국 주도권을 갖다 순순히 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 달
정도 끄는 건 모르지만 그 이상 가게 되면 야당으로서도 무조건 되고 발목만 붙잡는다라는 비난에 이제 그렇죠. 직면할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상이나 또는 장기적인 국민 부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되고 이 블락 가로막는 네. 거는 좀 국민들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부 한마디 입장에서는 제가 추가를 하자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이번에 전 지사가 대표로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정무택 원내대표보다 더 강경하게 대여 견제 투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히려 근데 이 당권을 확실히 누가 장악을 하면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또 나올 선회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추가 경정 예산이 가을 추자 추가 아니거든요. 추가 진짜 경정 예산이거든요. 추경이. 그러니까 이 가을까지 가지 않고 여름 7월, 7월에 임시국회를 일단은 소집에 합의했으니까 7월에 합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해서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씨가 자신의 혐의 일부는 시인을 하긴 했는데 윗선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당원 이모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에 가면 당연히 이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했고 당에 그래서 어저께 당연 지도부가 사과하고 하는 일이 해명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국민의당도 자체 차원에서 당 조사단이 구성되는데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해서 과연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배후가 과연 있는지 과연 이모 씨한테 시킨 이모 비대위원장이 시켰다는 말이 보고를 받았는지 시켰다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그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밝혀야 되고 저는 이런 소위 허위 폭로, 가짜 뉴스 이런 조작된 이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 이런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짜 최고의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에도 보면 우리 선거 때 보면은 일단은 지르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엔 책임지지 않는 식으로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서로 소송을 취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번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은 누구 사건인 걸 떠나서 예. 다음부터는 이런 가짜 뉴스가 선거에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좀 입지가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위기, 존립과 관련된 위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호남에서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99%까지 나오는 그렇죠.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금 존립 기반을 다 사실상 싹 다 뺏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은 지금 이거는 존립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사건 내용도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건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그 평당원은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제자고 그걸 보고받은 최고위원 이준서 최고위원은 영입 1호로 뭐 청년 인재 영입 케이스로 1호로 들어온 네. 분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영입을 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갖다가 이걸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터진 게 5월 5일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때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다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오늘이라도 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갖다 소상히 밝히는 그런 회견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갖다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당 차원의 생각합니다. 책임이 좀 그 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뭐 필요합니다. 알았다면 더 큰 문제고 몰랐어도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캠프가 이제 큰 선거를 앞두면 정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보이는 게 없다 눈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막 뭐 하나라도 뭐 눈에 불을 켜고 뭐 이렇게 갈 텐데 이런 종류의 제보나 뭐 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걸 갖다 다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네. 정도까지 이게 신뢰성이 있냐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어느 선까지 또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후보까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았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당내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어느 윗선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아주 성심성의껏 밝혀내지 않으면 그래요. 국민의당은 금방 존립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네. 갖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또 이 의혹이 길지 않았던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큰 책임도 있다 볼 수 네, 있겠네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이후에 리베이트 의혹 당내에서 예.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일단 무죄로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계속 최종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이번에 요거는 이 조작된 뉴스 이거를 소위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에 관련해서 조작된 이런 거를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이제 저는 국민의당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대 위기고 당의 이제 존립을 경우에 따라 흔들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당장 어저께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당시에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당시 대표가 박지원 당시 대표였죠. 근데 오늘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당시에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과를 포함해서 몰랐더라도 그런 거를 걸러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바른정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혜훈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좀 선출이 됐습니다. 첩첩산중 좀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의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바른정당은 지금 의원이 딱 20명입니다. 한 명만 빠져나가도 보조금 받지 못하는 원내교섭단체에서 탈락되고 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 네 사람이 모이는 원내대표가 모이는 데서도 탈락하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게 당내 화합이고 한 명이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근데 이혜훈 대표는 신임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화법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대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같이 출마했던 정운천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한 신우이가 갑자기 어머니 품이 되겠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 좀 이혜훈 대표가 갖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강한 이미지. 날카롭고 강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행사만 해도 결국은 됐는데 유승민 쪽 사람들이 대세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대표도 되고 하태경 의원은 2등으로 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됐는데 김무성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의 결합체 그 계열의 결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만 해도 그 행사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내 화합을 이루는 게 굉장히 급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바른정당은 그 전서부터도 그랬지만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존재감을 보이고 보수 내 적통 싸움에서 승기를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과의 그 경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혜훈 의원이 이제 화력이 화끈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화력 대 화력으로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이제 얼마나 보수의 적통을 갖다 장악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김광덕 네. 부장님께도 한 말씀 여쭤보죠.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개파 싸움 때문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개파 싸움이 있을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운 새 대표는 뭐 저하고는 대학교 동기여서 평소에 뭐 자주 잘 아시겠군요. 예. 자주 취재하는 사이고 해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포부도 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떻든 며칠 전에 통화했더니 어쨌든 이 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이 앞으로 당을 살리는 이런 거에 대한 포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해운 의원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 현재 당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한 개파 아니냐를 하지만 사실은 당내 크게 두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계와 김무성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 유승민계 본인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뭐 경륜이 있는 것도 있지만 유승민계의 많은 지지를 또 받아서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단 개파 화합을 통해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 이탈자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째 과제인 것 같아요. 네. 한 사람만 빠져나가 버리면 언니교섭단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저께 말한 것처럼 본인이 말한 보수 인사의 대수혈 그런 것 같게 보수 혁신을 통해서 소위 이제 앞으로 보수 통합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가 자유한국당에 밀리지 않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연 지방선거 전에 때 그렇게 자유한국당하고 따로따로 출마를 하느냐 과연 그 전에 통합론이 제기돼 가지고 실제로 통합하는 거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단순한 두 당뿐만 아니라 네. 정치권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보수가 따로 나가느냐 같이 함께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해운 대표가 됐고 자유한국당에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된다면 두 사람이 다 소신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잘 화합을 해서 당을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거는 현재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또 분위기가 드는 건 또 사실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